소설 삼국지의 세계에서 관우는 아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 그런 인물입니다. 관우에 대한 흔적은 여러 가지가 남아 있는데요. 지금 현재 서울의 옛 지도입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 여기 가운데 서울의 성벽이 있죠. 서울의 성벽이 있고 그 성벽 바깥에 보면 동묘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동묘가 있는데요. 이 동묘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여기가 동대문입니다. 그래서 동대문에서 조금 동쪽으로 가게 되면 동묘 앞역이 있고 그 동쪽 편에 동묘공원이 있습니다. 이 동묘공원의 주인공이 누구냐 하면 바로 관우죠. 이 동묘 안에 들어가시게 되면 여기 동관악묘라고 되어 있죠. 여기 관우가 있습니다. 이 동관악묘 안에 동묘 안에 있는 이 관우상입니다. 긴 수염, 관우를 상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긴 수염이죠. 수염을 이렇게 느리고 앉아 있는 관우의 모습이 보입니다. 편판에 보게 되면 현령, 소덕, 의열, 무안, 성제, 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의 묘죠. 황제의 묘다. 그래서 이 황제의 사당으로 이렇게 높이 대우를 받고 있어요. 이 관제묘가 만들어지게 된 것, 이 동묘가 만들어지게 된 것은 조선시대입니다. 이 조선시대에 임진왜란이 있을 때 명나라의 군대가 파병이 됐죠. 그래서 조선에 와가지고 일본과 싸웠고, 이 당시의 명나라에서는 이 관우에 대한 신앙심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에서도 이 관우에 대한 신앙심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곳곳에 관제묘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관제묘들이 꽤 있는데요. 그 관제묘들은 대체로 19세기, 그러니까 임진왜란 언저리하고 그리고 19세기에 조선이 개항을 하게 되면서 개항장에 중국 상인들이 와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또 관제묘를 곳곳에 만들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관우에 대한 신앙심이라든가 믿음, 이런 것들은 이미 조선시대부터 시작해서 널리 퍼져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관우를 묘사한 그림이죠. 역시 수염을 기르고 있고 옆에 주창이, 관우의 부하인 주창이 청룡 언얼도를 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관우는 중국에서 아주 훌륭한 인물로 추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관우 같은 경우엔 이 사람이 이름이 이제 관우인데, 그 다음에 자가 운장이죠. 그런데 이 관우는 이 우라는 이름을 피휘를 했습니다. 피휘는 뭐냐면 왕이나 황제 같은 경우에 이런 위대한 사람의 이름, 이것을 함부로 아무나 쓸 수 없게 하는 거죠. 그래서 관우의 우자는 사용하지 않는 그런 글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중국 사람들은 이 관우를 관공이라고 높여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저는 한국 사람이니까 관우 그렇게 얘기하지만 이 중국 사람들 중에서는 관우를 숭상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관우라고 하지 않고 관공이라고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이건 관우상인데요. 관우가 보면 옆에 청룡 언얼도를 가지고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책을 보고 있습니다. 이 책은 춘추예요. 공자님이 썼다고 하는 역사책이죠. 그래서 이 춘추를 항상 관우는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우는 한편으로 보면 전투를 잘하고 싸움을 잘하고 무공이 뛰어난 무예를 잘하는 그런 사람이기도 하지만
춘추를 읽는 그런 유학자의 모습도 보이고 있죠. 그래서 문무를 겸비한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고요. 실제로 남송시대부터 이 관우에 대해서 이 유학자들이 열심히 이 사람의 충성과 의리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유학자들이 관우를 숭배하는 그런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건 중국 낙양에 있는 관림의 관우상입니다. 황제의 모습을 하고 있죠. 예, 면관을 쓰고 황제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오사카에도 관제묘가 있어요. 역시 중국인들이 많이 진출했던 그런 곳에는 이 관우에 대한 신앙심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죠. 그래서 일본 오사카에도 관제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본다면 관우에 대한 신앙 이란 것은 단순히 중국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나 일본에까지 널리 퍼져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시 수염을 기른 관우가 앉아 있고 옆에 청룡 언얼도를 들고 있는 주창이 서 있죠. 나관중이 쓴 삼국지 연의에 나오는 관우의 모습은 매우 뛰어난 무공을 가진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나관중의 삼국지 연의에서 싸움을 제일 잘하는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여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포 못지않게 싸움을 잘하는 그런 인물 중에 하나로 이 관우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우는 단순히 싸움만 잘하는, 그러니까 무력만 센, 무공이 뛰어난 그런 단순한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이 관우가 유학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서 추앙을 받은 그런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충신, 그러니까 국가 그리고 자신의 주군이었던 유비를 향해서 죽을 때까지 충성을 보였죠. 그래서 충신의 대명사라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의리의 화신이란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의를 지킨 그런 관우, 무공도 뛰어나지만 충의를 지킨 그런 인물이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미지를 강화시켜 준 것이 바로 명나라 때 나관중이 쓴 삼국지 연의죠. 삼국지 연의 속에 나오는 관우는 대단한 활약을 보입니다. 그래서 동탁 토벌전에 참가해서 술이 식기 전에 화웅의 목을 베어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술을 마시죠. 원래 출발하기 전에 조조가 화웅의 목을 베는 것은 매우 힘들고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죽기 전에 마지막 술잔 같은 걸 한 잔 주죠. 그러나 관우는 술을 마시는 것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 술이 식기 전에 화웅의 목을 베고 돌아와서 술을 마시죠. 그러면서 술이 아직 식지 않았다 라고 그러면서 술을 마십니다. 고대 중국인들은 지금과는 달리 술을 따뜻하게 해서 먹었습니다. 우리는 냉장고가 보급이 돼서 술을 차갑게 먹는 그런 습관이 생겼지만은 전통시대에 중국인들은 술을 따뜻하게 해서 먹었습니다. 자, 아무튼 화웅의 목을 벤 관우는 그 이후에 이 백마전투에서도 또 활약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화북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원소의 부하 알량과 싸우게 됩니다. 삼국지 연의에 묘사한 그 관우의 모습을 보면 알량이 칼자루를 잡기도 전에 관우의 청룡도가 휙하고 허공을 가르니까 알량이 피를 흘리며 죽습니다. 또 원소의 부하 가운데서 알량 못지않게 아주 싸움을 잘했던 인물이 문추였습니다. 그런데 이 문추도 역시 관우가 베어버리죠. 그래서 알량과 문추를 베어버린 이야기가 삼국지 연의 속에서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졸지에
원소의 2명의 아주 뛰어난 장수를 베어버리는 그런 관우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것은 관우가 얼마나 싸움을 잘하는지 뭐 이런 것을 보여주죠. 그리고 관우는 이 조조에게 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탈출을 하게 되죠, 나중에. 근데 이 나중에 탈출을 할 때 유비의 그 부인, 이 유비의 부인을 모시고 조조가 통치하고 있었던 지역에 5개의 관문을 통과하면서 6명의 장수들을 죽였다고 합니다. 이것을 오관참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역시 이것도 관우가 무공도 뛰어나지만 의리, 충성, 이것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인물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삼국지 연의 속에 관우는 싸움도 잘하고 그리고 의리와 충성을 지키는 그런 인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정사 삼국지의 기술을 보게 되면요, 이 삼국지를 쓴 진수는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위서, 무제기, 위서는 위나라 역사책이고 무제기는 조조에 관련된 이야기를 기록한 부분입니다. 조조는 장료와 관우를 선봉으로 삼아서 원소의 군대를 격파하고 알량을 죽였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알량을 죽인 것은 위서 무제기에도 나오는 내용이니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촉서 관우전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관우는 알량의 깃발과 마차의 덮개를 보고 있다가 말을 달려 많은 병사들 사이에는 알량을 찌르고 그의 머리를 베고 돌아왔다. 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관우는 화살을 맞아가지고 부상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촉서 관우전에 보게 되면 관우는 화살에 왼쪽 팔이 관통된 적이 있어 의원의 권고에 따라 팔을 절개하고 뼛속에 독소를 제거했는데 팔에 피가 흘러 그릇에 가득했지만 평상시처럼 웃으면서 담소를 나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굉장히 인내심이 강한 사람이었다는 건데요. 팔을 절개하고 뼈를 긁어내는데 웃으면서 담소했다. 이것을 믿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일부 연구자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이 관우가 이렇게 수술을 하고 있는데도 멀쩡하게 웃으면서 담소를 나눴느냐. 그건 당시에 중국이 마취약을 썼기 때문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정사 삼국지는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어요. 자, 정사 삼국지는 관우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긍정과 더불어서 부정적인 평가도 하고 있는데요. 삼국지 촉서의 관우전에서 관우와 장비는 모두 만인지적이라고 칭해진 당세의 호신이다. 범같은 신하, 싸움을 잘하는 그런 신하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우는 조공, 조공은 조조죠. 조공에게 보효하고 힘써 보답을 하고 장비는 의로서 엄한을 놓아주었으니 아울러 국사의 풍모가 있었다.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도 했습니다. 그러나 관우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도 있어요. 관우는 강이 작은, 굳세고 자부심이 너무 강하다. 그리고 장비는 폭이 무은, 난폭하고 은혜롭지 않다. 그래서 이런 단점들 때문에 관우와 장비가 모두 패망하게 됐다. 그래서 이것은 이치가 맞는 것이다. 뭐 이렇게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진수가 쓴 삼국지가 이렇게 관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부분들의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청나라의 건륭 황제는 바로 이 진수의 삼국지가 관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평가를 했다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관우하면 생각나는 것은 적토마와 청룡 언월도입니다. 관우의 상징이죠. 이 관우에 대한 이미지는
소설을 통해서, 그리고 경극과 같은 연극을 통해서, 그리고 영화라든가 드라마, 게임 뭐 등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미지가 강화되었습니다. 관우의 무기는 청룡 언월도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무려 82근이나 무거운 무기였다고 그러죠. 그러나 사실 이 무기는 실제 이 시기에는 존재했던 무기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진나라나 한나라 때 일반적인 무기는 모나 극이었습니다. 그리고 과도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런 무기들은요, 이런 겁니다. 이것이 과예요. 과는 후려치는 무기죠. 예. 그리고 이 찌르는 무기들도 있었습니다. 이제 모도 있었고, 그 다음에 과하고 모를 합쳐가지고 이 극이라는 무기를 만들기도 하죠. 이건 찌를 수도 있고 후려칠 수도 있는 그런 무기고. 그런데 그리고 이제 나중에 후대에 가게 되면 이것보다 좀 더 그 정교해진 무기가 등장합니다. 송나라 때는 이게 찌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반원형으로 돼가지고 월라 모습을 갖다 하고 있는 그런 그 극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월화가 달려있는 이 창, 이것을 송나라 때 이제 방천극이라고 했죠. 그래서 방천극은 바로 여포가 사용을 했다고 하는 그런 무기죠. 근데 아무튼 이 무기들은요, 송나라 때 이후에 출현한 것이고, 이 진한시대, 그러니까 바로 삼국시대 이 활약을 했었던 무장들, 이 사람들이 손에 쥐고 싸웠던 것은 이런 무기들이었습니다. 이제 과나 극 정도를 사용했다 했던 것이고, 다른 무기들은 다 후대에 나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방천화극을 사용했다고 하는 여포의 무기도 실제로는 그 시대에 존재하지 않았던 무기였습니다. 물론 청룡도도 마찬가지예요. 청룡도가 출현해서 비교적 사용이 되기 시작한 것은 명나라 때였다고 합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뭐 있긴 있었겠지만 그다지 이 무기는 실용적이지는 않았습니다. 너무 사용하기에 무거웠어요.